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났지만 김민재 선수의 주전 경쟁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수 출신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 도입과 함께 주전급 센터백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담당 1티어 기자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로리안 플라텐베르크 기자가 요나탄 타가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에 구두 합의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요나탄 타는 과연 어떤 선수인지, 왜 김민재 선수와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지 이적설 최신 내용과 요나탄 타에 대한 분석, 현지 컬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리안 플라텐베르크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새벽에 공개한 독점 보도 내용입니다. 요나탄 타 선수와 FC 바이에른 뮌헨이 올 여름 이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간의 협상에서 우선 요나탄 타는 바이에른으로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 등이 선수 측 캠프, 선수의 에이전시와 논의되었는데요. 현재 28살인 중앙 수비수 요나탄 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 외에도 더 많기 때문에 이 이적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즉 요나탄 타가 현재로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한 연봉이나 계약 기간에 대한 개인 조건을 합의한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 이어질 구단 간의 협상도 물론 중요하고 또 현재 구두 합의 상태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이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현 시점에서는 요나탄 타가 다음 시즌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반드시 함께하겠다,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 이적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클럽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 측에서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으니까 선수의 마음이 이제 확인돼야만 구단 간 협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 상태다. 요나탄 타 선수의 이제 레버쿠젠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지금 연장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요나탄 타와 재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올 여름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 내년 여름이 되면 FA로 풀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요나탄 타 개인적으로는 레버쿠젠을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여전히 그의 잔류를 원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의 변수, 설득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유로 2024 대회, 독일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독일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요나탄 타가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조금 미뤄둘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개인의 의사는 현재 바이에른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요. 요나탄 타 선수의 프로필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6년 2월 11일생으로 만 28세. 일단은 김민재 선수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선수고요. 195cm로 신체 조건, 키가 더 크고 또 건장하고 피지컬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현재까지 독일 대표 선수로 23경기를 뛰었고, 그 전까지는 좀 로테이션 자원이냐 유망주 단계에서 점검을 받다가 주전으로 많이 뛰지 못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끌면서 이제 독일 대표팀의 수비의 중심 기둥으로 우뚝 선 상황입니다. 함부르크 태생으로 이제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성장을 했고,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까지 했는데, 이제 이후에 디셀부르프 임대를 다녀오면서 프로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 2015년에 950만 유로의 이적료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는데,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직속 후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요나탄 타 선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맡았던 포지션 역시 주 포지션이 417경기를 소화한 중앙 수비수 포지션인데, 라이트백으로도 7경기를 뛰었을 정도로, 즉 엄청 거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있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라는 것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비록 한 경기 출전한 것이지만 한 칸 올라갔을 때도 패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현대적인 센터백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무패 우승을 이룬 2023-2024 시즌의 개인 기록을 보시면 4득점 1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세트피스 상태에서 강한 것이기도 하지만 득점력도 있고 공격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 23차례나 시즌 내내 슈팅을 때릴 정도로 과감한 선수다. 그리고 206회나 태클을 성공시킨 기록이 있고, 공중볼 승리도 83회에 달할 정도로 거의 매경기 공중전과 지상전을 모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파울은 32번밖에 없었으니까 매우 깔끔한 수비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과거에는 요나탄 타가 굉장히 거칠고 좀 이제 징계도 많은 선수로서 알려졌었는데, 노련미를 갖춰가면서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 시즌에 또 스프린트 횟수가 392회일 정도로 레버쿠젠도 굉장히 높은 하이라인 축구를 했었고 그 하이라인 뒤를 가장 잘 커버했던 선수가 요나탄 타라는 점에 있어서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형의 센터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텐시브로 그러니까 스프린트 다음으로 높은 정말 좀 치열하게 뛴 기록도 1433회에 달하고 활동거리가 시즌 내내 305km였는데 최고 스피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무려 시속 35.81km/h니까 이 기록을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보다도 최고 주력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패스 성공률이 무려 96.5%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여기에 크로스 패스도 3차례를 시도할 정도로 공격력이 좋은 수비수라는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기록과 직접 비교해보면 2023-2024 시즌에 총 25경기에 출전한 김민재 선수의 최고 속력은 34.32km/h로 근소하게 낮아요. 물론 나폴리 시절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 속도보다 더 잘 나왔던 때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 요나탄 타 역시 키가 더 크고 또 독일 선수로서 의사소통 능력도 좋은데 속도감이 있으니까 분명히 선호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격 포인트 기록도 김민재 선수가 출전 기록이 좀 적긴 하지만 1골 1도움이었는데 다만 태클 성공은 김민재 선수가 25경기만 뛰면서도 217회로 좀 더 많았고 또 스프린트 횟수도 460회 다만 인텐시비로는 1252회로 좀 적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즌 막판에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높은 라인을 구성하지 않다 보니까 생겼던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 모든 기록적인 측면이나 뭐 팀의 성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요나탄 타가 더 좋은 또 월등한 활약을 펼쳤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도 현 시점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 독일 최고의 수비수가 바로 요나탄 타라고 하면서 요나탄 타의 개인 전술 분석 컬럼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분석 내용을 통해서 요나탄 타의 최근 경기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데스리가닷컴은 사비 알론소 감독의 지도 아래 지난 1년 사이 요나탄 타의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분석하며 이 수비수가 인상적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요나탄 타는 2023-2024 시즌 바이엘 레버쿠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발짝 더 나아갔고 특히 사비 알론소 감독이 수비를 고정시키고 또 전진시킬 때는 혼자서 원백도 섰다, 원맨벽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폴리 시절 김민재 선수를 연상케 했던 퍼포먼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폴리에 정말 33년 만에 세리아 우승을 이끌면서 세리아 최고의 수비수가 됐던 김민재 선수와 비교되는 레버쿠젠의 사상 첫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룬 수비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쿠젠에서 28살이 된 타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표팀에서도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전성기를 맞게 됐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알론소 감독을 만난 것이 본인의 레벨업에 좀 큰 기여가 됐다는 부분들을 본인도 소개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시즌의 레버쿠젠의 수비라인 형태를 보면 플랜 A가 3-4-3 포메이션이었는데 3백을 썼어요. 여기서 왼쪽에 탑소바, 오른쪽에 코스누, 그 중앙에 타였는데 셋 다 빠른 선수이지만 타 선수가 가장 안정적이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또 리더십도 있다 보니까 중앙을 맡은 것입니다. 요나탄 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수비수들은 사실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2013년 8월에 함부르크 역대 최연소 선수로 분데스리가에 데뷔를 했다. 즉 손흥민 선수의 후배로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 이후 꾸준히 타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수년 동안 이제 바이아레나 레버쿠젠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왔고 특히 지난 9시즌 동안 한 시즌만 빼고 모두 2000분 이상의 리그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즉 꾸준히 주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부상도 없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런데 2023-2024 시즌에는 그의 기량이 한 단계 성장을 했고 그 과정 속에 탑소바, 인카피에 혹은 코스누와 함께 알론소 감독이 구성한 3명의 3백 라인에 한 명으로 배치되어 왔었는데 레버쿠젠이 과거에 4백을 쓴 적도 있었고 3백, 5백 다양한 수비 전형을 썼는데 지금 이 알론소 체제의 3백이 지금 타 선수의 최대 경기력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백스리에서 타의 역할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적인 백스리가 아니라 공격적인 백스리라는 겁니다. 전진을 조화하는 양쪽 2명의 센터백들과 파트너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혼자서 지켜내고 혼자서 약간 전체를 조망하면서 마치 후방에서 빌드업도 하고 사령관 역할도 하고 커버까지 하는 수비에서의 3명의 수비가 있지만 본인이 수비수로서의 존재감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좌우 윙백이지만 윙처럼 경기를 했던 것이 레버쿠젠이고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알려진 비르츠와 호프만이 거의 중앙에서 공미라든지 또 공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상대 지역을 굉장히 많이 점유했어요. 그리고 자카와 팔라시오스가 조금은 타를 보호해주긴 했지만 탑소바와 코스도 전진을 해서 마치 후방에서 또 하나의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1차 압박벽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무조건 타가 처리한다. 그리고 타가 1차 패스를 항상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의 이 레버쿠젠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이 4번이 타 선수인데 3백 중에 가장 밑에 있고 그 밑이라고 하더라도 센터 서클 쪽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이제 뒤에 후방을 안정적으로 지켰다라는 것. 말씀드린 대로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과정에서는 그의 속도가 빛났다는 것인데요. 195cm의 장신이기 때문에 일단 분데스리가의 즐비한 힘 좋고 키 큰 공격수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괴롭혔고 특히나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합에서 그를 이긴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합을 지배하는 신장은 물론이고 기동력에다가 이 기동력뿐 아니라 축구 지능,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정말 위험이 오기 전에 불이 번지기 전에 불을 끄는 선수다. 이 점도 사실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한참 좋을 때 좋은 평가를 받던 거예요. 예측 수비. 그런데 타는 예측 수비를 더 자신 있게 하는 게 빠르기도 하고 키도 크고 힘까지 좋으니까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후방의 수비 파트너와 함께 상대 공격수 내지 넓은 지역에서 이제 사이드까지 커버하면서 교전한다, 경합을 한다라고 했던 타인데요. 체격과 스피드를 겸비해서 대부분의 분데스리가 공격수들이 아무리 좋은 폼을 보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중앙 지역만큼은 잘 봉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타 선수가 후방에서 목소리를 내는 리더라는 점인데요. 개인적인 퍼포먼스만 좋은 게 아니라 동료 수비수들 그리고 미드필더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알론소 감독이 이끈 이 레버쿠젠이 공격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조직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조율사로서 마에스트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타 선수의 최대 장점은 아니었는데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이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론소 감독이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3백의 중심에서 항상 내 시야 안에 공격수를 두면서 플레이하니까 아마 나를 상대하는 공격수들이 훨씬 더 불편해졌을 것이다. 따라 내려오거나 한 명만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옆에 커버해주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걸 전체 조망을 하면서 왔을 때 대비하고 예측하고 그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본인의 예측력이 더 향상됐다는 겁니다. 감독님은 항상 수비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의 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 내 영향력이 더 높아졌고 그 결과 후방 안정감과 후방 지배력과 중원 지배력까지 기여를 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이었던 시즌을 레버쿠젠이 볼 수 있었던 그 리더가 타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퀄리티를 또 소개했는데요. 타가 보여준 놀라운 기록은 일단 태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다. 태클 대부분을 성공했다. 그리고 전체 경합에서 60% 이상의 승리를 거뒀는데 공중볼 경합으로만 한정하면 70% 이상의 승률이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역대로 보자면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9시즌 중에 무려 8시즌의 공중전 승률이 60% 이상이었다. 즉 대부분 지금 타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가 바로 시속 35.8km를 기록한 지난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빨랐던 센터백이다. 중앙 수비수들 중에서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이 얘기가 바로 김민재 선수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타는 뛰어난 수비적인 기록뿐 아니라 또한 공격 전개 기록도 뛰어나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 플레이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96.47%로 분데스리가 1위를 차지했고 이것은 미드필더로서 또 레버쿠젠의 후방 조율사인 그란츠 자카가 92.7%의 이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탑소바보다도 4%가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레버쿠젠의 후방 선수들이 다 빌드업을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타가 제일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타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패스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알론소 감독의 시스템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비수들이 1차 패스를 연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패스가 적절해야만 2차, 3차 키패스까지도 잘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의 노련미와 타의 경기를 읽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타가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수비수로서 팔라시오스, 자카, 비르츠 같이 공을 연결해주는 중앙 지역의 선수들을 어떤 선수가 비어있는지 지켜보고 거기로 빠르게 찔러 넣어주는 그런 또 시야와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195cm의 엄청난 신장을 통해서 4골 1도움을 기록한 거예요. 그 4골이 바로 대부분 세트피스에서 나왔고 헤더가 높이뿐 아니라 기술도 중요한데 헤더 슈팅 기술의 정확성까지 뛰어나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큰 키를 활용한 세트피스가 바로 또 알론소 감독이 가장 잘 활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지난 시즌 3골을 기록하면서 케인, 슐러트팩, 도닐 말렌과 함께 코너킥 득점에서 시즌 막판까지 1위를 달렸던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정말 모든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팀을 도울 수 있는 골 넣는 수비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현재 독일 대표팀에서는 리디거와 함께 주전 듀오가 될 것이다. 유로 2024에서도 주전으로 뛸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알론소 감독도 모든 팀에 요나탄 타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과연 이제 다음 스텝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많은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알론소 감독도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뭐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팀들의 러브콜 속에서 레버쿠젠과 함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뭔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 속에 남기로 했는데 타가 과연 이제 레버쿠젠에 남을지 이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론소 감독의 플랜 B는 3백이 아니라 4백이었고 4-5-1 대형이었는데 이 4-5-1 대형에서는 타가 왼쪽 센터백을 맡았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 센터백으로 주로 기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전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래 센터백도 포함할 수 있는 왼발잡이 인카피에가 왼쪽 풀백으로 서면서 비대칭에 가깝게 뛰는 거죠. 오른쪽 풀백으로 스타니시치가 뛰고 있지만 이 선수가 공격력이 좋고 뭐 센터백도 되지만 오른쪽 윙백도 되는 선수이니까 굉장히 유연한 포백 상에서도 왼쪽을 맡았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타가 온다면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에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기자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어 왔던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 콤파니 감독 부임 후에 본인이 데이비스를 남기고 싶다 이런 의사를 보이면서 잔류가 추진되고 있다.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2029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오퍼했고 1,400만 유로 정도의 연봉 여기에 보너스까지 포함하는 거액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가 원했던 연봉이 2천만 유로가량 되다 보니까 이 간극 때문에 이적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웬만하면 맞춰주겠다. 보너스를 포함해서 맞춰주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꼽혀왔던 테오 에르난데스의 이적료를 생각하면 차라리 알폰소 데이비스를 남기는 게 그 연봉을 맞춰주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또 주목할 부분이 지금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콤파니 감독이 우파메카노를 좋아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선수를 정리한다면 우파메카노를 남기고 더리우트나 김민재를 내보낼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플래텐베르크 기자는 아니다. 매각한다면 우파메카노다.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여름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우파메카노고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 현재 선수단 내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선수니까 남길 거고 또 다이어도 꽤 좋은 준수한 활약을 펼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계획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언급 없었지만 영입한 지 1년밖에 안 된 선수라는 점 그리고 이 4명의 센터백 중에서 잔여 계약 기간이 가장 짧은 선수가 우파메카노라는 점은 우파메카노의 이적 가능성을 좀 내다보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요나탄 타의 성향적인 면들, 강점적인 면들을 봤을 때는 우파메카노가 나갈 때 그 자리를 좀 더 노련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리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만의 후방에서의 또 리딩 능력의 강점이 있고 다이어도 지난 시즌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다라는 점에서 이 선수를 내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타와 더리우트 이렇게 주전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타와 김민재가 뛰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타가 굉장히 효동하는 것 같고 뒤를 커버하는 상태라면 타와 다이어 어떻게 보면 타가 좀 더 광범위하게 움직여주면서 다이어가 뒤를 좀 커버해주는 이런 후방의 조율사 역할을 나눠 갖는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지만 열린 경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열린 경쟁 안에서 타만큼은 올여름에 데려올 타만큼은 고정되고 다이어, 더리우트, 김민재가 경쟁하는 체제가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에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후반기 주전 조합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도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백을 만약에 혼용한다고 하더라도 스타니시치가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마즈라이가 떠나게 된다면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뭐 이 4명의 센터백 중에 타 김민재 뭐 다이어라든지 타 김민재 더리우트 뭐 이렇게 구성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선수를 한 명 풀백 같은 선수 한 명을 이제 센터백에 놓을 가능성이 높은 콤파니 감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단 김민재 선수는 올 프리시즌 기간 동안 콤파니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좋은 경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 일정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유로 대회가 끝난 이후 7월 15일부터 소집 훈련이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리시즌의 일정인데 김민재 선수는 6월 A매치도 부상으로 쉬고 푹 쉰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훈련 첫날부터 합류할 것 같습니다. 현재 7월 28일에 뒤렌이라는 이제 하브리그 팀과 연습 경기가 잡혀 있고 그 이후 이제 한국 투어를 와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 8월 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일정에 아마 이제 팀 K리그와의 경기를 토트넘이 하게 될지 바이에른 뮌헨이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에서 몇 경기를 하고 가는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토트넘 구장을 방문해서 토트넘과 한 차례 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적으로 만나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데 또 그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주전 경쟁을 이겨내고 이 한국 투어에서 주전 선수로서 본인의 좀 가치를 콤파니 감독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 바이에른 뮌헨이 앞으로 정말 요나탄 타의 영입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리빌딩이 이루어질지 한준TV를 통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